예, 매부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갑수 건국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사람들 관심이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일단 급매물이 빠지면서 호가는 과거 대비 좀 올라온 가운데 추격 매수는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의 전망보다는 너무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하락 변수가 금리 인상이었는데 금리 인상도 다행히 조금 이제 정점을 지나서 꺾인 느낌입니다. 물론 기준금리 자체가 그대로 꺾인 게 아니라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발 기준금리가 이제 정체되거나 뭐 올라도 한 번 정도에서 마무리된다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갈 개연성은 생각보다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정도 올라가면 뭐 끝이 아닌가, 아니면 뭐 그대로 잘 유지하든가. 이 상태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조금 더 인하될 수 있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정책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 이제 대출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핵심은 아직 폐지를 안 했는데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오히려 제약을 했던 것들은 이제 풀려 있죠. 가령 뭐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가 22년 12월 1일자로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계속 폐지하라고 주장했던 아주 악법이 있어요. 이게 중산층에게는 치명타인데,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12억이 초과되면 중도금 대출 불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중산층이 많습니까? 이게 과감하게 이제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은 그 완화가 되고 정상화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DSR 40%예요. DSR 40%는 아직까지 강력한 규제 체계예요. 이 중산층이 집을 살려면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총량이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대출까지 원리금으로 계산해서 대출 가능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6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다 보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을 충당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조차도 이제 모든 대출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DSR 40%가 종전에 이제 기준은 DTI 60%였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도 약간 강한 수준이 DSR 60% 정도 수준에서 청년층에게는 오히려 미래소득을 겨냥해서 70%까지는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러면 또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또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선택권이에요. 소비자가, 수요자가 결국은 그 대출을 받아서 사든지 안 사든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대출 상환 능력이 된다면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완화를 해놓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매수 심리가 좌우하게 되는데, 매수 심리도 지금은 급매물을 해소시킨 정도의 매수 심리 회복은 돼 있거든요.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비해서 2배 올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흔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10억에서 이제 지금 한 7, 8억 정도로 조정이 된 이런 상태인데, 7, 8억짜리의 그런 급매물은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가격에서는 매수 심리가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의 그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급매물이 앞으로 조금 더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면 이런 매수층은 좀 더 또 진입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두루두루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반기 물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 이런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하반기는 좀 보합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런 변수들이 이제 쭉 영향을 미칠 시장이 하반기 시장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하반기 이후는 우리가 이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름 아닌 경제 침체입니다. 이 경제 침체로 갈 거냐, 가더라도 그 깊이가 얕을 거냐 깊을 거냐에 따라서 내년도 시장은 전망을 좀 달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침체가 오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침체가 온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돼야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시점을 그대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야 하는가 하면,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2009년도에 그대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급락을 하게 되는데 2009년 2월에 MB 정부에서 과감한 부동산 그 완화책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양도세 감면이에요. 신축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이런 아주 획기적인, 나름대로는 이제 완화 부양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2009년
2월부터 이게 2010년 2월까지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게 됩니다. V자 반등을 해서 2010년도에 다시 V자 반등해서 회복을 했죠. 이 상태에서 주춤거리다가 다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1년도에 유럽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경제 침체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2013년 중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013년 중반까지 추이는 하락을 하게 되고 2013년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이제 사실상은 지금까지 21년까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거에 우리가 다시 한번 V자 반등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완만하게 회복을 하는 게 올해 연말이라고 보게 되면 연말 시점에서 23년 말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제 침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얕게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차피 경제는 팬더멘탈은 약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약간 좀 우려 섞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행히 얕게 온다면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2차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침체의 정도가 깊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11년 요때의 그런 추가 하락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한번 대비는 해서 총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안 사야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 심리가 됐던 대출금리 인상이 됐던 대출 규제가 됐던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를 기대한다면 주도했던 하락 변수가 이제 거의 또 변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새로운 하락 변수는 이제 경제 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경제 침체로 갈 거냐 말 거냐도 지금 왈가왈부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긴 한데 미국이 한다면 우리는 뭐 더 힘든 구조죠. 사실 우리가 경제 그런 구조에서는 더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급격하게 무주택자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알짜 위주로 도심의 그런 분양 물량 이런 거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그 말씀하신 대로 분양을 기다리는 단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분양가가 좀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분양 단지가 있는지 그리고 분양 성적 어떨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서울에서 먼저 좀 보게 되면 이건 너무 뭐 비싼 거부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제 제일 중심이 이제 강남인데 재건축에서 사실 진행되는 게 강남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재건축에는 분양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가 살아있는데 다름 아닌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예요. 22년 9월 29일 날 현 정부에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게 폐지되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부과는 돼서 그걸 또 조합에서는 미흡하다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건재한 이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를 면제받은 단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면제 기준이 뭐냐면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한 단지가 면제 단지예요. 그들이 지금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한데 이게 분양가가 맞지 않아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던 늦추고 있었던 이런 단지들이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있어요. 그야말로 5층짜리 중대형의 그런 사업성이 최고로 좋은 대단지죠. 그렇죠. 최고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이 반포 한강변에서 이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가 대림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파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8월에 입주하게 되는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한강변은 아니지만 신반포 사지구 반포역 있는 데죠. 메이플자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분양에 이번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한강변을 따라 좀 가게 되면 한강변 강남의 끝자락이 청담인데 청담 3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은 200가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물량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태다라고 한강변에 이런 매력적인 곳이 나오게 되고 한강은 아니지만 약간 이면으로 가게 되면 방배는 그 재건축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배 6구역 5구역 이런 데 물량이 지금 또 올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강남 이쪽의 물량들은 대략 분양가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한 게 안타깝게도 원베일리에 지금 입주한다는 원베일리가 강남에서 분양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한 5,600 그렇죠.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높다고 했는데 주변이 뭐 지금 다 1억이니까 그럼 지금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 여러 가지 뭐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세 또 상승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7천만 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뭐 상당히 높죠, 사실은. 높은데 주변 시세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1억 정도라고 감안하면 그래도 시세 대비 뭐 한 30% 정도는 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근데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의 물량들이 사실상 강남의 마지막 물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자, 송파로 가게 되면 이제 분양에 나올 거를 2개 단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2개 단지는 역시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 잠실에 있는 미성 크로바와 잠실 진주 아파트죠. 이것 또한 이제 한강변에 있지는 않고 약간 안쪽에 있긴 합니다만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 뭐 조망권까지 갖춘 그런 역시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들이 이제 나오면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재건축 부담금 면제 단지의 분양은 사실상 끝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분양을 준비해야 되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뭐냐? 이제 재건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단지에 굳이 선두를 뽑는다면 우리가 하계울역에 가면 대치 쌍용 아파트가 사업시 인가 수준까지 갔다가 스톱이 됐어요. 재건축 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그 단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잠실 5단지가 있어요. 잠실 5단지가 지금 현재는 그 10년째 조합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3년경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지금도 아직 조합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시 인가가 건축허가잖아요. 사실상 계속해서 지체되고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입주할 거냐? 사업시행인가도 아직 안 났으니까 사업시행인가까지 그러면 1년 잡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안에 사실 힘든데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해야 되잖아요. 분양 요거 1년. 그러면 공사 착공 전 단계에서 3년. 공사 기간 3년에서 3년 4개월짜리입니다. 최소한.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6년, 7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주는 사실상 29년 말 2030년에 이루어지는 거죠. 29년, 30년에 입주한다 그러면 이 공백기가 한 4년 정도가 뜨게 돼 있습니다. 강남의 입주 물량이. 요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의 안타까운 역효과인 거죠. 이거의 폐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재건축 사업이 뭐 조합 수준에 머무르는 것들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일부는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역시 뭐 진전은 아직 조합을 넘어선 단계까지 치고 나가는 데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항들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재개발에서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분양을 하게 될 뉴타운 단지가 하나 다행스럽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전체는 1구역에서 8구역까지 9,100가구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분양 직전의 단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서 다행이요. 왜 그럴까요? 재개발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9,100가구, 그래도 뭐 10,000가구에 가까운 이 물량이 잘하면 내년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해냐면 24년도는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하는 물량만 따지면 내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14,000가구밖에 안 돼요. 이 14,000가구는 제가 조사한 2006년도 이후 역대 최저 물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원래 서울이 보통 한 3, 4만 가구 안정적이려면 4, 5만 가구가 돼야 되거든요. 서울은 주력이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구태여 얘기하면 이게 순수 물량이 또 아니고 거기에 기존의 그 멸실된 물량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최소 3.4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한 4, 5만 가구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제 14,000가구에 불과한 경우여서 내년도 시장은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를 구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또 이런 측면도 내년 시장에는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좀 매매 시장이 내년도에 경제 침체나 이런 상황으로 하향세를 내지는 뭐 그 하향 바닥에서 보합세를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또 매매가를 떠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상충된 변수가 내년에 충돌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 시장이 경제가 침체한다 하더라도 전세라는 것은 경제 침체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거예요. 그 재판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2009년 10년 이때를 다시 한번 인용을 했잖아요. 시장은 침체에서 바닥으로 가고 있었지만 전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했어요. 전세 가격은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정확하게 2009년 7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2년 주기가 이때 아주 빛을 발했죠. 전세가 그때 2년 주기잖아요. 2009년에 올라가고 2011년에 또 올라가고 2013년에 올라가는 이런 2년 주기가 강하게 2009년, 11년, 13년
계속 이어져서 전세가 강세를 보였죠. 그때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도 입주 물량이 바닥이었어요. 그 바닥이 10년 만에 반복되는 겁니다. 입주 물량 수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10년 만에 입주 물량은 다시 한번 바닥을 만난다. 자, 그래서 내년도의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분리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매매는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전세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보다 높은 그런 잠재적인 시장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